영남대 로스쿨에서, 경북대 로스쿨에서 면접 질문이 박정희, 노무현 전 대통령 중에 누가 낫냐? 이런 걸 물어봤어요? 어디, 오늘은 멀티캠이 제대로 되나? 어저께는 멀티캠이, 이상해가지고 말이에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잖아요? 그죠? 예. 멀티캠을, 이렇게. 어디, 이번에도 되나 안 되나 보자. 되고 있어. 자, 수직으로 좀 내려가지고. 자, 잠시만요. 어때? 나와? 응. 예. 지금 방송 나와요? 또 안 되네? 예. 이게 지금 멀티캠으로 하니까 안 되는 것 같아. 예. 이 멀티캠 중에 요렇게 그 PIP, PIP 멀티캠이 좀 오류인가 봐. 어쩔 수 없이 왔다 갔다 번갈아서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안 되겠네, 오늘도. 그래요. 얘는 또 왜 블랙이야? 자, 일단 멀티캠이 저기 PIP 형태로 안 된다니까. 예, PIP 형태로 안 된다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갈게요. 박정희, 노무현 전 대통령 중 누가 낫냐? 경북대 로스쿨 면접에 물의. 박정희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중 누가 더 낫죠?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최근 신입생 선발 면접에서 이 같은 부적절한 질문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19일 경북대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은 지난 16일 1차로 학부 성적과 법학 적성 시험을 통과한 200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했다. 면접은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지원 동기나 졸업 후 진로 등을 묻는 구술로 진행됐으며 10개조로 나누어 3명의 교수가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A 교수는 일부 지원자에게 박정희, 노무현 전 대통령 중 누가 낫냐는 법학과 상관없는 정치적인 성향과 관련된 질문을 했다. 면접을 본 한 수험생은 정치적 성향을 따지는 게 아닌지 당황하고 고민됐다고 황당해했다. A 교수의 질문은 로스쿨 교수 사이에서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모 대학 로스쿨 원장은 중립의 의무를 저버리고 면접에서 지원자의 정치적 성향을 가늠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진 것 자체가 문제이며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신봉기 경북대 로스쿨 원장은 로스쿨 면접에서 나와서는 안 될 부적절한 질문이었다며 면접 당시 해당 교수가 우발적으로 던진 질문으로 특별한 의도나 원하는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렇게 해명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죠. 그죠? 예. 요렇게 해명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그 교수를 로스쿨 교수에서 잘라야죠. 그죠? 그래야 이 학교가 그러니까 앞으로 이 경북대 출신의 로스쿨은 한마디로 그 꼴통들이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한 거 아니에요. 경북대 로스쿨의 어떤 그 명예 이런 거를 완전히 꼴통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정말로 그 로스쿨 원장이 이건 이 사람이 잘못한 거다라고 생각되면 내보내야지.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말이에요. 예. 우리 사회가 그렇게 또님 감사하고요. 이게 좀 지나치게 성향을 물어. 하다못해 내가 지금 인터넷 방송을 하는데요. 인터넷 방송을 하는데 와가지고 그 성향이 뭐냐 이걸 묻는 거야. 요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성향을 너무나 이렇게 막 그 구분하는 거 있잖아요. 좌파냐 우파냐 막 그렇게 묻는 거야. 개나 소나 와갖고 좌파냐 우파냐를 물어. 노란 자전거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한 게 그게 2010년부터였어. 그죠? 예. 그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어서 내가 인터넷에서 여기 아프리카 방송을 한 게 2007년부터야. 2007년부터 지금까지 방송을 해오는데 2010년 가을부터 아니야. 좌파예요 우파예요는 작년부터였나? 응? 좌파 아니 올 봄이었나? 그 좌파예요 우파예요 질문이 계속 나온 게 올 봄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맞아.
옛날에는 좌파예요, 우파예요를 묻지 않았어. 종북 세력이다라는 주장, 그걸 묻기 시작한 게, 종북 세력이라고 낙인 찍은 게 2010년부터였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 좌파냐, 우파냐, 이런 질문을 개나 소나 와서 하는 거야. 그러면서 좌파인지 우파인지 입장을 정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제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 좌파와 우파에 대한 기준을 뭘로 삼고 내가 이제 계속 그래서 너네 좌파 우파의 뜻은 아니?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이거 봐, 지금도 좌파 우파 뜻이 뭐죠? 라고 묻잖아요. 예. 좌파 우파라는 게 단어의 뜻도 모르는 애들이 좌파냐 우파냐 네 입장을 정해라 이렇게 주장하고 다녀. 소위 이게 지금 일베라는 데에서 그 퍼진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입장 정리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좌파하고 우파로 갈라서서 그 내전을 치르게끔 지금 분위기를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질문이죠.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질문이에요. 너 입장이 뭐냐? 좌파냐 우파냐? 그렇게 물으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너의 입장을 정해라. 그리고 그 입장에 따라서 전쟁도 불사한다는, 한마디로 여러분 지금 봤잖아요. 그 소위 친박, 박근혜를 지지하는 이 사람들이 군복 입고 막 총 들고 나와가지고 그 박근혜를 비판하는 사람들한테 총을 겨누고 그러고 있잖아. 나중에 잡아보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이거 신호탄이란 놈도 있었고, 심지어는 물총을 단체로 들고 나와가지고 그 총을 겨누듯이 박근혜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겨누고 있는 모습. 이거는 한마디로 그러니까 내전도, 그러니까 그 국내에서 하는 내전도 불사한다는 자세예요.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네. 누구든지 욕설은 금지입니다. 예. 아니, 뭘 과장해? 여러분 뉴스 좀 찾아 올려주세요. 그 촛불 시위 현장에 총기 들고 나온 거. 뭐가 과장이야? 촛불 시위 현장에 총기 들고 나온 실제 기사가 있는데 네가 모르면 과장이라는 편견을 버려. 망치 부위는 뉴스로 나온 얘기가 아니면 방송을 못해. 예.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좌파냐 우파냐를 가지고 지나치게 국민들을 편가르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입장을 정해라. 그래서 그 입장대로 갈라서서 내전도 불사한다라는 그런 느낌. 뭐 쏴 죽이고 싶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얘기를 막 하잖아요. 대놓고 심지어 국정원 직원이 썼던 아이디로 나를 죽이고 싶다라는 댓글을 달았잖아. 그죠? 근데 좌파 우파에 대해서도 근데 개념도 몰라. 우리나라에서는 좌파 우파에 대한 개념이 박근혜 친박이냐, 친박근혜면 우파, 박근혜 비판하면 좌파. 예. 지금 신문 기사 봐봐.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 2명이 총기 들고 촛불 집회에 나타나서 위협했다. 뉴스가 나와 있는데 뭐가 과장이야. 왜 총기를 들고 나와서 설쳤겠어요. 저 총기도요, 정확히 정조준에서 쏘면요, 그거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신호탄이라도. 그거 사람에게 들이대면 그거 위험한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극단적인 대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예. 계속 이렇게 대립으로 몰고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좌파 우파의 뜻은 뭘까요? 예. 좌파 우파의 뜻도 모르면서 좌파 우파를 주장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박근혜를 지지하면 우파, 박근혜를 비판하면 좌파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기준이에요. 네. 좌파 우파 이거는 뭐냐면 알려줄게요. 예. 자, 지금부터 망치 부인이 좌파 우파에 대해서 누가 지금 폭동이라고 주장해. 폭동이라고 외친 사람들 전부 다 강태야. 내가 좌파 우파의 낱말 뜻 알려줄게요. 이게 원래 이제 이 좌파 우파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옛날에 이제 프랑스 혁명을 해. 프랑스 혁명을 한 다음에 국민공회라는 의회가 열리는 거야. 의회가 열리는데 그 의회가 열렸던 상황이 어땠냐? 그러니까 프랑스의 왕정 루이 14세, 루이 16세 이게 이제 프랑스에서 제일 부유했던
부유했던 그 프랑스 왕정 시대예요. 제일 부자였던 게 루이 14세였는데 이 루이 14세가 그 당시에 그 국가의 풍부한 재정을 가지고 자꾸 전쟁을 했어. 전쟁을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국고가 이제 줄어든 거죠. 그 상태에서 루이 16세가 이제 왕이 된 거야.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궁전이라는 아주 최고로 화려한 궁전을 지어놨고 그 궁전에 맞게끔 그 프랑스 사교계에서 굉장히 귀족들의 사치와 낭비가 막 끊임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루이 16세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자꾸 국고의 재정이 바닥이 나니까 국고가 줄어드니까 그 세금을 더 거두려고 그런 거야.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삼부회라는 국회가 없었고 삼부회라는 신분제 회의가 있었어. 성직자 회의, 귀족 회의, 평민 회의. 그래갖고 이 성직자 회의하고 귀족회의에서 야 우리 평민들한테 세금을 더 걷자라고 결정하면 삼부회의 전체 회의 결과 2대1로 맨날 평민들한테만 세금을 더 걷었던 거예요. 여기서 이 평민이라는 거는 소위 이제 해외에서 돈을 벌어갖고 왔던 자본가들을 얘기해. 그래가지고 그 평민들이 맨날 세금을 내니까 도저히 못해먹겠다 해갖고 일으킨 게 프랑스 혁명이야. 귀족과 성직자도 똑같이 세금을 내라. 너희들은 우리보다 더 부자인데 왜 세금을 우리만 내냐. 그래서 일으킨 게 그 프랑스 혁명이야. 혁명을 일으켜서 그 처음에는 루이 16세하고 마리 앙뚜아네트를 죽이려고까지는 않았어요. 그냥 폐위만 시켰지. 폐위를 시켜서 가둬뒀는데 이 둘이서 이제 탈출을 시도한 거야. 탈출을 시도해서 그 자기네 엄마 마리아 테레자의 나라로 가려고 그랬다가 이제 붙들려갖고 둘 다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하게 돼. 근데 이제 이 단두대로 이제 처형을 당하고 막 이런 과정에서 국민들의 대표들을 삼부회의를 폐지하고 국민 대표가 모이는 회의를 다시 만든 게 그게 국민공회야. 혁명 정부의 그 국민들의 방향을 정했던 게 국민공회인데 그 당시에 프랑스의 왕정 그 국왕과 왕비가 지배하는 그런 왕정을 그대로 유지할 거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왕당파 왕의 정치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왕당파와 아니다. 왕정은 없애버리고 우리도 미국처럼 공화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독립혁명이 1770년대에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영국하고 독립전쟁을 통해서 독립을 하고 워싱턴이 그 첫 번째 대통령이 돼서 국회를 구성하고 대통령이 지배하는 그런 이제 공화정이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에서도 그걸 보고 그 10년 뒤에, 10몇 년 뒤에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다음에 미국식 공화정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제 혁명 정부, 그러니까 그 이제 혁명가들의 주장이 있었고, 전통 질서, 왕정을 지켜야 된다라는 주장이 둘 다 팽팽히 맞섰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공화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뽀글뽀글 모여 앉은 거야, 왼쪽에. 그래서 왼쪽에 모여 앉아서 그 공화정을 주장했고, 그 왕정 복고, 왕정을 그냥 계속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오른쪽에 앉아서 왕정 복고를 주장했던 거야. 그리고 이제 종교적으로 볼 때 요 왕당파는 카톨릭, 그 구교, 그 교황의 종교를 교황이 존재하는 카톨릭을 믿는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이었고 이쪽 이제 이 혁명파는 새로운 신교, 개신교죠. 장로파, 위그노파 그 개신교도들이 더 많았고 그래서 이 좌파하고 우파가 종교적으로도 구교와 신교로 나뉘어지고 왕정 복고와 그 다음에 공화정으로 나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왼쪽 사람들은 굉장히 좀 진보적인 새로운 국가제도와 질서를 주장해서 진보적이다. 진보적 성향을 갖고 개혁적, 과거의 귀족과 왕이 모든 재산, 땅과 그 노동력을 착취하는 구조가 아닌 자유, 평등의 원칙에 따라 평민들에게 그 정치 참여권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을 가졌던 게 좌파였고 그 다음에 아니다. 그 기존의 질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게 이게 우파. 그래서 되게 과거의 전통 질서를 지키려고 자기 나라의 프랑스의 아름다운 프랑스 왕정이고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보수적이고 과거를 지향해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역사와 전통을 중시하는 그런 성향이 보수파, 우파라는 개념이 원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보수파는 사회를 안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 이 개혁 진보파는 사회의 잘못된 모순, 이걸 갖다가 바꿔나가려고 애쓰고, 그게 좌파 우파의 의미예요. 자,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예?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됐어요? 아, 누가 또 전화를 하고 있어. 아휴. 예. 자꾸만 쓸데없는 전화들이 와. 그래서 이게 좌파, 우파. 좌파는 뭐요? 진보 개혁 세력. 우파, 전통 질서를 중시하는 사회 안정 세력. 그게 우파예요. 그래서 우파의 기본적인 성향은 법과 제도를 잘 지키려고 그래. 기존의 법과 제도를 잘 지켜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좌파는 법과 제도도 잘못된 거 고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좌파의 주장이에요. 자, 좌파 우파의 개념을 분명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망치부인 방송은 법과 제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다? 잘 지켜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망치부인은 그 법과 제도에 대해서 잘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망치부인은 어떤 성향이에요? 보수적 성향인 거야. 망치부인은 기존의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 사회의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내가 곧 보수예요. 근데 이제 보수 중에서도 내가 이제 완전한 뭐 보수다. 그래서 어떤 진보 좌파를 갖다가 없애버려야 되고 죽여버려야 되는 대상으로 보느냐? 그럼 나는 그 입장은 아니야. 나는 이 진보 개혁 세력이 사회의 계속 발전 방향을 연구하고 주장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야. 그들의 이 개혁이라든가 또는 이제 이 고쳐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야 그 주장이 보수 세력에 의해서 오래도록 고민이 돼서 안정적으로 사회 개선을 해 나간다라고 보기 때문에 개혁 진보 세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보수. 그게 망치부인의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우리 시청자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좌파예요, 우파예요 라고 묻는 애들 중에 나한테 우파라고 얘기하는 애들 없어. 왜? 친새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새누리당이나 박근혜를 좋아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선 우파가 아니고 보수가 아니라고 보는 거야.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주장이에요. 그리고요, 사람들의 성향이 보수와 진보로 확정적이질 않아요. 보수와 진보라는 걸로 이렇게 확정적이질 않아. 이 솔직히 정말로 딱 보수 자신은 보수적인 성향을 가졌다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은 국민 중에 한 10%에서 15%? 또 나는 진보다, 극단적 진보다라고 얘기한 사람 10에서 15%야. 나머지 가운데 70%는 어떤 부분은 보수적인 말이 맞고 어떤 부분은 진보 세력의 주장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건 안정적으로 유지하길 바라고 어떤 건 고쳤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볼 때 대다수 국민은 자신을 보수라고 생각하면서 진보 개혁 세력의 주장에 가끔 동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보수냐 진보냐 입장을 정해라. 우파냐 좌파냐 네 입장을 정해라. 그래서 무조건 새누리냐 무조건 야당이냐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야. 근데 사실 야당에도요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해요. 이 민주당에도 보면 진짜 보수에서부터 진보 세력까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민주당 바깥에 있는 뭐 통진당 같은 경우엔 진짜 이 극진보 세력이죠. 그러면 민주당이 보수이고 민주당의 스펙트럼이 여러 개로 가다가 나중에 통진당 정도 되면 그쪽이 더 진보가 되는 거야. 근데 옛날에 국민참여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지자들은 되게 진보적이었지만 그 당을 구성했던 사람들은 옛날에 열린우리당 쪽에서도 사실은 뭐 친시장경제 더 이렇게 좀 새누리당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많았어. 경제정책 같은 경우에는 경제정책에 있어서 신자유주의자들이 국민참여당에 많았다니까. 국민참여당을 만들었던 사람들 중에는 경제적으로 이 민노당하고 정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그 지지자들은 굉장히 그 국민참여당이 개혁 진보 세력인 줄 알고 지지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국민들이 그 뭐라 그러나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해. 가령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그러니까 박정희를 우상화하는 사람들 못지않게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우상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무조건 옳았다. 박정희는 무조건 틀렸다. 그런 생각을 사실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도 하거든. 박정희 지지자들은 박정희는 무조건 옳았고 노무현은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고, 노무현 지지자들은 박정희는 죽일 놈이었고 노무현은 무조건 옳았다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잘못된 거야.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박정희는 박정희대로 잘한 것과 못한 게 분명하고, 그 다음에 노무현은 노무현대로 잘한 것과 못한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예. 즐거운 씨님 감사하고요. 좌파 빨갱이 새끼들. 빨갱이 눈에는 빨갱이만 보여. 그럼 박정희는 뭘 잘했느냐? 그러면 박정희는 사실은 박정희 시대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성장을 했어요. 경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박정희가 그 경제 성장을 방해하지는 않고 그나마 그 시대에 눈부신 성장을 한 거는 맞아. 그런데 이제 그 눈부신 성장을 한 것이 마치 박정희의 어떤 지도력 때문인 것처럼 거짓말한 건 굉장히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 시절에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했어. 그때 왜 그랬냐면 소위 이제 이 전 세계가 냉전 구조였고 시장 경제, 즉 자본주의 진영을 지키려는 서방 선진 국가들이 우리 아시아에다 투자를 막 한 거야. 그래서 동남아시아, 대만, 홍콩, 싱가폴, 그 다음에 일본, 한국 이런 데에다 대대적인 투자를 해요. 그래서 그 나라들은 아시아의 사룡이라고 불릴 만큼 이 사람들이 쭉 성장을 했단 말이야. 자본주의 성장을 했고, 그 자본주의 성장을 못했던 나라가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가 안 됐던 거고, 그래서 아시아에 이렇게 그러니까 서방 선진 국가들이 투자를 하고 자금 지원을 하면서 성장을 했던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일본의 경제 성장도 눈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박정희가 무슨 어떤 경제적인 리더십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시대에 경제적인 성장을 하는 우리나라의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거야. 근데 그걸 갖다가 박정희 지지자들은 박정희의 리더십으로 된 거다라고 뻥을 까는 거죠. 그게 문제야. 박정희 시대에 눈부신 경제 성장을 한 건 맞아. 박정희 시대에 눈부신 경제 성장을 한 건 맞지만 그게 박정희 덕분이다. 그건 거짓말이야. 그건 거짓말이고, 그 다음에 박정희 시대에 우리가 눈부신 경제 성장을 했지만 그 눈부신 경제 성장 뒤에서 참으로 많은 희생이 있었다는 거죠. 노동자, 농민들을 정말 죽음으로 내모르면서 약한 자들의 희생을 통해 재벌 구조를 만들어낸, 지역차별 재벌 구조를 만들어낸 수출 의존형 경제체제를 만들었던 잘못들이 분명히 있어. 그러면 박정희의 공과 가를 비교를 정확히 해서 박정희 시대 경제 성장한 건 맞다. 그러나 그 결과 그 안 좋은 부작용도 있다. 이렇게 인정해야 정상이야. 그러면서 박정희가 박정희 시대에 경제 성장을 했지만 무엇보다 박정희를 비판했던 정치인들을 잡아다가 간첩으로 몰아갖고 사형을 시켰던 그런 무지막지한 독재 정치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독일의 히틀러가 독일의 1차 대전 이후에 망한 독일을 그 2차 대전 이후에 부강한 서독이 될 만큼 굉장히 그 경제 성장을 시켰어요. 히틀러가 그 유대인들의 자본을 강제로 국유 재산을 만들어서 그걸 바탕으로 독일의 산업화를 이루었던 거야. 그래서 히틀러 시대의 독일의 경제 성장은 박정희의 경제 성장에 비할 바 못되게 엄청나게 더 눈부신 성장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사람들은 히틀러가 경제 성장을 시켰다라고 히틀러를 영웅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히틀러는 독일에서 무조건 독재자야. 뭐라고 얘기해든. 가령 여러분, 김구사랑님 감사합니다. 누굴 죽였어. 우리 가족을 죽였어. 그 다음에 돈을 줬어. 돈 받고 내 가족을 죽인 사람을 신고하지 않았다. 여러분 욕할 거예요? 욕 안 할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돈을 많이 벌게 해줘도 살인자는 살인자야. 그렇지 않아요? 돈을 많이 줬으면 그 살인죄 넘어가도 되나요? 안 되는 거야. 그거 벌 받아야 되는 거야.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집 부인일지라도 살인자는 살인자야. 뭐가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히틀러는 살인마라니까. 응? 그래서 히틀러는 독재자로 남는 거고, 그래서 박정희도 독재자라는 기록이 남아야 되는 거야. 이승만도 박정희도 전두환도 그들이 돈이 아무리 많았던,
얼마나 국가 경제에 밑받침을 주었든 그들은 살인자요, 독재자야. 그러면 역사는 살인자요, 독재자로 기록을 해야 다시는 그와 같은 정치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박정희 살인했다고. 박정희는 살인을 했지. 예, 박정희가 살인자 맞잖아요. 박정희를 비판한 사람을 잡아다가 고문해가지고 사형시키면 그게 살인자지. 예. 자, 이걸 국민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은 공만 있고 과가 없냐? 노무현도 공도 있지만 과도 분명히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의 공이라면 역시 마찬가지야. 경제 성장.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최고점을 찍었어. 우리나라에서 부자들이 가장 많이 성장한 게 노무현 대통령 때예요. 경제 성장으로는, 경제 규모로는 우리나라가 세계 순위에서 가장 높은 7위까지 올라갔던 게 노무현 대통령 때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도 또 뭘 했냐? 복지 지출이 제일 많았던 게 노무현 때야.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성장과 복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았던 게 노무현이에요. 물론 그 복지 정책의 바탕을 이룬 건 김대중 대통령이지만 복지 지출을 가장 많이 했던 게 노무현 정권 때야. 그래서 그 뒤로 이명박 박근혜 때 계속 복지 지출이 줄어드는 게 노무현 때 가장 많은 복지 지출을 했기 때문이에요. 지방 정부 지원, 재정 지원도 가장 많이 했던 게 노무현 대통령 때야.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해야 되는 경제적 지원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복지 지출 많이 했어. 그 다음에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 척도가 제일 높았던 것도 노무현 때였어. 그 다음에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최고로 발전시켰고, 국민의 정치 참여를 보장한 거죠. 나라에서 어떤 정책을 펼 때 반드시 여론을 물었어. 그래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에 따라서 가부를 결정한 거야. 그래서 정확하게 과반수가 넘지 않으면, 국민 50% 이상이 지지하지 않으면 그 정책을 진행하지 않았어요. 찬성 48, 반대 38이잖아. 그러면 그거 안 했어. 50몇 프로, 60%가 지지하는 정책만 시행했던, 한마디로 전자민주주의라는 명목하에 실제로 민주주의적 정치를 하려고 했던 게 그게 노무현이에요. 그러면 노무현의 과는 뭐냐? 노무현의 과는 그 당시에 소위 이제 정치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친일 청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너무나 극과 극으로 나누기 시작했던 거야. 자, 여기부터 좀 잘 들어봐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문제점은 뭐냐?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이 한나라당은 친일파다라고 규정을 해버렸어. 그러면서 이 친일파들의 세력을 끝내야 된다. 그러면서 너무나 극단적으로 그들을 이제 몰아가고, 과거 청산법의 핵심은 뭐였냐면, 친일파의 후손들이 자기 조상이 친일 행적을 통해 얻은 경제적인 이익을 국가에다 돌려달라고 그거 재판 청구 못하게끔 하자는 법이었어요. 친일재산 환수법이었어.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친일파 논쟁으로 한나라당은 친일파다 그렇게 몰아가면서 극단적인 정치 투쟁이 돼버린 거지. 그 부분은 소위 이제 극과 극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정치 참여를 많이 하게 된 대신에 노무현 대통령의 말은 무조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건설적으로 비판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제대로 된 정치를 펼 수 있게끔 했던 진보 세력들을 너무나 깎아내리고,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 중에서도요, 이 진보 세력을 갖다 빨갱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 민주노총의 대기업 노조들을 귀족 노조라고 싸잡아서 같이 비난하기도 하고 그랬었어. 그러다 보니까 진보 세력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등을 돌리게 되고, 나중에 이 노무현 대통령 극단적 지지자들만 남아서 노무현 대통령 막 만세를 부르고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고립되게 돼요.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웠던, 그러면 그건 노무현의 과가 아니지 않느냐? 사실은 그게 노무현의 과는 아니겠죠.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의 과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은 뭘 잘못했냐 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초기에
그 집권할 때가 2003년이었는데 그때 2002년, 3년 이 시절에 이미 영국 같은 발전된 경제학자들이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어.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가 옳지 않다. 신자유주의 노선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국가 간의 빈부격차를 극대화시키고 국가 안에서도 빈부격차를 극대화시켜 양극화의 문제점을 만든다. 그러니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2002년, 3년 때 막 만들어진 거야, 전 세계에서. 근데 노무현 대통령 초기 정책은 2003년, 2004년까지만 하더라도요. 노무현 대통령 기본 마인드가 신자유주의였어요. 그래서 공기업 민영화. 노무현 대통령 때 공기업 민영화가 다 추진이 돼. 공기업 민영화가, 그러니까 공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영화 돼야 된다. 그게 노무현 대통령 정부의 그 재정경제팀의 공식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대통령은 그 입장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고, 그러다 2004년 가을, 겨울을 지나면서 2005년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그 나쁜 사마리아인인가? 착한 사마리아인인가? 나쁜 사마리아인? 그걸 읽으면서, 쾌도난마라는 책하고 그 장하준 교수가 쓴 그 사마리아인 그 얘기가 들어와서 그걸 읽고 나서 신자유주의 정책의 문제점을 깨달아요. 그래서 정부 관료들에게, 정부 경제팀에게 신자유주의 비판에 대해서 연구하라. 그걸 주문을 해. 그걸 막 이렇게 돌린 거야. 그래서 그 책을 그 당시에 정부 관료들이 읽기 시작하던 그런 상황이었어.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 7년에 가서야 복지가 중요하다. 민주주의의 목적은 복지다. 그걸 분명히 천명한 게 2006년, 7년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공은 아까 이야기했던 민주주의라는 그러니까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최대한 보장했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에 있어서 우리나라 가장 부유한 나라를 만들었고, 그러면서 복지 지출을 최대까지 했던 게 노무현 대통령 때였다. 그런데 과가 있다라면 신자유주의를 너무나 맹신해서 공기업 민영화를 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래서 노동자들의 어떤 그 노동자들과 노사정 당정 협의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지 못한 그런 단점들이 좀 있었다. 그러나 이제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놓는 그런 결정적인 성과물을 만들었지만 14선언이라는 너무나 이 정치 참여하는 그 사람들 속에 노무현 대통령 극단적 지지자들이 그 어떤 이념 부분에 있어서 혼동을 가져오면서 사실은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 평화적 성과를 결국은 정치 투쟁화 시켰고 그 성과를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단점을 낳기도 했다. 이게 내가 노무현 대통령을 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개무시했던 거, 그거에 반발했던 것도 문제였고, 그 다음에 또 FTA를 그 외교팀에다가 무조건 믿고 맡긴 것도 그것도 잘못이었고, 나중에서야 그걸 알았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연정이라는 이름으로, 연립정부란 이름으로 너무나 한나라당한테 외교, 국방, 그 다음에 재정, 이 세 가지를 다 맡긴 거, 그게 노무현 대통령의 좀 과오였다라고 나는 생각해요. 네네.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그 부동산이 굉장히 폭등했죠. 그런데 이 부동산의 문제는 물론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폭등한 건 맞아요. 근데 정확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뛴 건 박정희 때야. 특히 강남 일대가 지금 되게 자기네들이 귀족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원래 강남의 일대 땅이 1원이었어, 1원. 그런데 그게 막 몇백 원씩, 몇백 배로 올랐다니까? 그러니까 그 부동산의 폭등은 그 박정희 시절에 그러니까 불균형 개발을 하면서 특정 지역의 땅값만 무한대로 올리는 그런 잘못을 했고, 그걸 전두환이 계속 이어간 거고, 그래서 이 토목 건설업자들이 박정희 때부터 노무현 때까지 세상을 주도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것도 분명히 알아야 돼. 노무현 대통령 때 외교 관계는 가장 잘했죠. 노무현 대통령이 외교에 있어서는 김대중 노무현 시절이 우리나라에서 외교적으로 해외에서 가장 인정받았던 시절이에요. 예.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적으로 우리나라한테 찍소리 못했어. 일본 애들이 노무현 대통령 때는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한마디도 대놓고 말도 못했어. 예. 등록금 올린 거는 노태우 때부터지. 노태우가 등록금 자유화 하면서부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잘못 아는 게 있어. 부동산 투기, 또 등록금 인상, 그게 노무현의 잘못이라 그러는데 그건 노무현의 잘못은 아니야. 노무현의 잘못은 아니었어요. 왜냐? 부동산 투기, 물론 부동산 가격을 초기에 못 잡은 거는 노무현 대통령 경제팀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폈기 때문이야, 3년 동안. 그러다 나중에 가서야, 이게 잘못이구나 깨달은 거지. 그거는 좀 노무현 대통령님도 일부 잘못은 있어.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치솟았던 건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세력, 우리나라의 소위 우리나라의 그 재벌의 힘, 그게 뭐였냐면 부동산 재벌들, 부동산 토목건설,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을 쫙 로비해가지고 그들이 토목건설 중심의 정책을 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간 거였죠. 예, 살기 위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팔기 위한 집을 지었던 거. 그게 노태우 때부터, 그러니까 노태우 때부터가 아니야. 박정희 전두환 때 복부인이 나타나. 그리고 그 복부인들이 지배했던 게 노태우부터 노무현 때까지야. 20년 동안 그들이 지배했어.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가서 이게 더 이상 아파트를 지으면 안 된다. 더 이상 이 아파트를 지어도 안 팔린다라는 게 딱 나온 거야. 그래서 토목건설업자들의 지배권이 줄어들기 시작한 게 2007년부터예요. 요것도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그 아파트 나는 우리나라에서 노태우 때부터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 국가 주도하는 아파트 분양, 그러니까 아파트 건설 계획들이 계속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태우 때부터 여기 노원구에도, 여기 원래 논밭이었어. 노원구가 논밭이었는데 거기에다가 100만 가구, 그때 100만 가구를 지었지. 100만 가구 짓는다, 아니야. 100만 가구를 짓겠다 그러면서 노원구에 30만 가구인가를 지었어. 그리고 임대주택도 8만 가구인가를 짓고, 그래서 노태우가 그때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짓고 가장 많은 아파트를 지었던 그 정책을 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는 계속해서 뭐가 되냐면 위성도시 건설. 수도권에 위성도시를 건설하면서 위성도시로 딱 그 지역을 개발 계획을 세워. 그러면 국가에서 몇 개 공유지를 만들어가지고 개발을 허가하고, 그러면 그 지역을 토건업자들이 들어가서 땅 투기를 하면서 요 지역을 갖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계속 그 위성도시를 개발한다는 이름으로 아파트를 때려 지었던 거야, 20년 동안.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딱 숫자가 나온 게 지금 전체 세대수보다 그러니까 전체 세대수하고 아파트 숫자가 똑같다. 그 조사 결과가 나와버려. 굉장히 당황한 거야. 왜냐? 세대수하고 아파트 숫자가 같아버리니까 더 이상 아파트를 지어도 살 수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토목건설이 중단이 돼요. 그러니까 이명박이 그 토목건설이 지배했던 세상에 그들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억지로라도 뭘 했어야 됐어? 4대강 사업을 했어야 됐던 거야.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무슨 건설 되게 유명했잖아. 그 아파트들, SK 아파트, 대우 아파트, 삼성 아파트, 현대 아파트, 대기업들이 전부 다 자기 메이커의 아파트들을 지었잖아. 그래서 그 건설 과정에서의 이익이 소위 재벌들을 성장을 시켰던 거야,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제 그들의 이익을 계속 보장해주기 위해서 아파트는 지어도 안 팔려. 분양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4대강 사업을 통해서 그들의 이익을 보장해주려는 억지를 부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열린 우리당의 개혁적인 의원들은 아파트 분양 원가를 공개해야 된다 2004년에 주장을 했어. 그런데 이 노무현 정부에서 좀 경제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시장 경제를 무시하는 거다. 시장 경제에서는 어떻게 분양 원가를 공개하냐. 누가 원가 공개를 하냐. 그러면서 그 분양 원가 공개를 3년 동안 미루게 돼요. 그러면서 아파트 분양 원가에 대해서 아파트 업자들이
나름대로 자구책을 구할 시간을 벌어줘. 그리고 나서 3년 만에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했지만 그때는 과다하게 높은 분양원가 공개가 되면서 도리어 더 아파트 값을 올리게 되죠. 그렇게 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까야 돼. 또 노무현 대통령 때 등록금이 제일 많이 올랐냐? 그러면 그것도 또한 잘못된 얘기야.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열린우리당에서 2004년에 그 법을 만들어요. 사학법. 그래서 이 대학들이, 대학 사립학교 재단들이 등록금을 너무나 지나치게 올리는 거를 외부에서 감사해야 된다. 그 돈을 어디다 쓰는지 그런 주장이 분명히 나왔고, 그래서 열린우리당이 주도해서 사학법을 만들었어. 그런데 그 사학법을 누가 무산시킨 거야? 한나라당이 무산시킨 거야. 박근혜, 이명박이 반대해갖고 그 사학법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 등록금 인상 문제는 정확히 한나라당, 박근혜의 문제이지 노무현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알아듣겠습니까? 자, 이 부분 정리가 좀 돼요? 뭔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부동산 문제, 또 그 등록금 문제,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가 되십니까? 망치분 얘기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된다라는 사람 손? 좀 이해들이 좀 되시죠? 예. 박근혜 반대하는 사유 지금 아직 박근혜 반대한다는 얘기는 아직 안 했잖아. 뭘 반대하는지. 수풀 33님 감사합니다. 하나 나왔네. 대학 등록금을 멋대로 올리는 거, 그걸 제재하려고 했던 그 사립학교법 앞장서서 반대해갖고 무산시킨 게 박근혜야. 그러니 비판받아 마땅하죠? 또 아까 이야기한 쓰잘데기 없는 4대강 사업. 4대강 사업에 이익이 뭐 있어? 이명박이 4대강 사업을 하면, 이명박이 4대강 사업을 하면 일자리가 뭐 수십만 개가 늘어나고 그랬잖아요. 45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거다. 4대강 주변에 요즘에 지역 경제 활성화 됐어요? 나는 한강 주변에, 몰라, 내가 한강변 주변에서 뭐 지역 경제 활성화됐다, 그리고 일자리 늘어났다는 얘기 한마디도 못 들어봤어. 예. 전혀 안 됐어, 전혀. 그리고 막 자전거 도로 하나는 되게 잘했다라고 칭찬을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자전거 도로도 다 날림공사였어요. 그래서 매 구간 정말 자전거 도로만 믿고 자전거 타고 출발하면 큰일 나. 자전거 도로가 구간 끊겨요. 그 밤에 절대 자전거 타면 안 돼. 막 그 중간중간에 끊겨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대로 낙하해서 죽는 도로도 많아. 그래서 거기에다가 주변 4대강 사업에서 나온 모래로 농사 지었다가 쭉정이만 농사 짓고, 4대강 사업은 아무짝에 쓸모없는데 결국 그 수십조 원 어디다 쏟아부었냐? 결국 건설 재벌들이 나눠갖고 끝난 사업이야. 수십조 원을. 그게 이제 이 토목건설의 비리였다라는 거. 네. 자전거 도로 다 파여서 애들 자전거 타다 죽을 뻔했어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좀 사실을 제대로 알고 비판하고 까야 된다. 그러니까 로스쿨 교수가 학생을 뽑으면서 박정희하고 전두환 중에서 박정희하고 노무현 중에서 누가 훌륭한 대통령이냐라고 물었다는 거. 그거는 법조인에게 정치 성향을 물은 거예요. 여러분, 판사가 자신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판결하면 정당한가요, 아닌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판사가 이 로스쿨은 판사, 검사, 변호사 만드는 거야. 근데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가 자신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어떤 법무를 본다면, 사법행위를 한다면 그거는 정당한가요, 부당한가요? 그거는 정말 부당한 거예요. 예. 어떤 경우에도 사법부는 탈정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성향을 보수다 진보다를 가지면 안 되는 거야. 사법부는 자신이 보수라 해서 보수 편 들고 진보라 해서 진보 편을 들면 그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어떤 판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진보적인 판결을 많이 했네요. 그것도 잘못된 표현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이 판사는 보수적 판결을 하고 이 판사는 진보적 판결했다라는 평가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그 판사는 보수도 진보도 입장이 없는 거예요. 판사는 오로지 뭐에 따라?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뿐이야. 법에 따라 판결해야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 그 옳고 그름은 정치적 기준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야. 자기가 선거는 한나라당, 새누리당을 찍어도 그 피의자가 어느 당이든 어떤 입장이든 따지지 않고 그 죄만 보고 찍어서 판결해야 되는 게 그게 사법부의 역할인데, 지금 로스쿨에서 사법인을 뽑는, 사법인들을 키우는 로스쿨의 교수가 그 박정희와 노무현 중 누가 더 훌륭하냐고 물었다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법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법부를 무가치하게, 아니 한마디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질문을 한 거야.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설탕발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로스쿨이 또 개판인데, 이 노무현 정부가 잘못한 것 중에 하나로 로스쿨이 얘기가 돼요. 설탕발림님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로스쿨이라는 게 사실은, 전조열정맨님 감사해요. 노무현 대통령이요 로스쿨을 찬성했어요. 그건 분명해요. 노무현 대통령이 로스쿨을 찬성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로스쿨을 찬성한 이유가 뭐냐 하면, 너무나 우리나라의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사법고시에 평생을 바치면서 인생을 허비한다. 그러니 그런 일이 없도록 이 로스쿨을 만들어서 일정한 그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그 사법 페인, 사시 페인을 없애야 된다가 하나였고, 또 하나는 일정한 교육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법조인이 적다. 법조인들이 적고 그 소수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그 변론 비용이 비싸다. 수입료가 비싸다. 두 가지였어. 그래서 법조인을 늘리고 사시 페인을 없애기 위해서 로스쿨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조건을 달았어. 뭐였냐면, 인원수를 늘리고 장학금 제도를 풍성히 하라. 노무현이 꿈꾸었던 로스쿨은 장학금 제도가 충분해서 가난한 집 아이들도 공부만 열심히 하면 로스쿨을 공짜로 다닐 수 있는 그런 로스쿨, 그리고 그 인원수도 풍족해서 우리나라에서 이 변호사들이 의사수만큼 많아져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야. 거기서 노무현 대통령의 오류는 뭐냐? 이상주의자였다는 거죠. 근데 로스쿨을 딱 허용한 순간 얘네들이 어떻게 했어요? 로스쿨 인원수를 법조계에서 줄인 거야. 법조계 이제 소위 그 학교에 사법부에 잘 나가는 선배들을 동원해서 학교에 압박을 넣은 거야. 그래서 로스쿨 인원을 애초에 예상된 거에 10분의 1로 줄였어요. 그거 알아요? 그거 알아 몰라? 그 당시 뉴스 보면 난리도 아니었다니까? 그 로스쿨을 처음에 이제 그 투자를 되게 많이 한 거야. 그 학교들에서 로스쿨을 받아들이려고 막 그 모의 법정도 짓고, 그래갖고 막 로스쿨 건물도 막 지으면서 인원수를, 몰랐어요? 인원수를 되게 많이 맞는 줄 알았어. 학교마다 로스쿨에다가 투자를 되게 많이 한 게 자기네 학교에 로스쿨 인원이 막 몇백 명 될 거다. 그렇게 본 거야. 200~300명씩, 최소한 200~300명에서 500명 정도까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등록금 들어올 거로 생각하고 로스쿨을 신청을 했던 거야. 그런데 로스쿨 인원이 너무 적어가지고 로스쿨마다 난색을 표했던 게 그게 2007년 겨울, 2008년 봄 기사예요. 찾아봐요. 인원수가 너무나 줄어들어갖고 로스쿨 인원이 이러면 수지가 안 맞는다. 기억나요? 그 뉴스 보신 분 아무도 없어? 내가 2007년부터 방송에서 그 로스쿨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아. 한번 찾아봐요. 그 당시에 로스쿨에 대해서 학교마다 난색을 표했던 게 이러면 수지가 안 맞는다.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 그러면서요. 네.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 허용한 로스쿨하고 실제로 운영된 로스쿨이 달랐던 거야. 근데도 사람들은 로스쿨의 모든 문제를 노무현의 문제다라고 얘기하죠. 그 또한 잘못된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로스쿨을 허용할 때,
예, 로스쿨을 허용할 때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로비를 할 수 있다라는 그것까지 감안했어야 되는데 못했어. 노무현 대통령 뒤통수 당한 거 두 가지가 뭐였냐면, 세 가지지. 아파트 분양 원가를 걔네들이 가라로 낼 거라는 걸 몰랐어. 가짜로 낼 거라는 걸 몰랐던 거. 두 번째로는 로스쿨 법안, 로스쿨을 허용하면 얘네들이 이렇게 돈 스쿨을 만들 거라는 거를 몰랐던 거. 세 번째로 모르는 건 뭐였냐면 비정규직 법안을 만들면서 비정규직으로 2년 근무하면 무조건 정규직으로 만들어라는 법을 만들었는데 이 새끼들이 사내 하청이라는 변칙적인 방법을 만들 거라는 걸 몰랐어. 노무현 대통령은 이상이 되게 앞섰어요. 나는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가 이상이 너무 앞서서 그리고 한나라당을 너무나 인격적으로 믿어서 인간적으로 신뢰를 했던 거. 나는 그거 노무현 대통령의 잘못이라고 봐. 예. 레알 보수 개덤님 감사합니다. 걔네들은 국가와 민족의 이익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가문의 이익 그것만 따진 애들인데 걔네들을 너무나 믿고 그 재벌들이 알아서 양심에 따라 재벌이 양심에 따라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협조할 거라고 믿었던 그 순수함 무지함이라고 봐. 난 순수함이라기보단 무지함이라고 봐. 그래서 좀 더 치밀하게 정책을 밀어붙이지 못한 점 그것이 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받게 만들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박정희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질문은 왜 잘못인가? 알겠어요? 전주열정원님 감사합니다. 요점. 왜 로스쿨 교수가 박정희 노무현 둘 중에 누가 더 훌륭하냐는 질문이 왜 잘못일까? 오늘의 주제. 교육부 로스쿨 정원안 100% 불량품. 예, 저 기사 한번 보시면 나오고요. 예. 뭐가 문제다? 그러니까 이 박정희와 노무현 둘 중에 누가 훌륭하냐라는 질문은 뭐의 문제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배한 질문이기 때문에 사법부는 무조건 답을 못 쓰네. 예, 뭐라고 쓴다고요? 뭐가 정답이다?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게 위법이에요. 잘못된 질문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박정희냐 노무현이냐 좌파냐 우파냐 이렇게 물으면 안 되는 이유.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는 질문이었다는 거야. 예. 사법부는 무조건 정치적 중립을 바탕으로 판결해야 되는데 이 사법부 인사들을 뭘로? 박정희를 지지하면 뽑아주고 안 지지하면 안 뽑아주고 그따위로 잘못된 선정을 했다는 거 아니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질문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잘못이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두 번째는 뭐다? 사법부는 정치적 중립을 해야 된다. 뭐에 따라서? 오로지 법에 따라서만 판결해야 된다. 그죠? 예, 이봐, 아줌마, 정치질 하지 마. 박근혜도 아줌마인데. 결혼 안 해서 노처녀인가? 노처녀는 대통령도 하더라, 야. 나보다 늙은 아줌마가. 애기를 안 낳았으니까 아줌마라고 부르긴 좀 그렇다. 예. 자, 싸우지들 마시고요. 예. 두 번째로 내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요 뉴스죠. 군 댓글 작업 청와대와 국방장관의 보고. 사이버사 핵심 인사는 청와대 근무 중. 군 정치 개입 파장 커질 듯. 예. 요 부분 굉장히 심각하죠. 네. 사이버 사령부가 트위터 댓글 활동을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20일 외교안보 통일 분야 대정부 질문 앞두고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또 국정원이 군 사이버 사령부에 심리전 지침을 내렸다는 주장도 나와 주목된다. 20일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전국 국군 사이버 사령부 고위 간부 A씨는 사이버 사령부가 청와대 국가정보원 교수로 수시로 교류하면서 정치 댓글 작업 전반을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사이버사에서 매일 오전 7시 A4 용지 두세 장 분량의 상황 보고서를 국방부 장관을 경유해 청와대에 했다. 정책을 작성과 밀접한 심리전 관련 내용도 A4 용지 한 장으로 별도 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매일 오전 7시. 여러분 여기서 뭔가 딱 떠오르는 거 있지 않아요? 매일 5시부터 7시까지 우리 방송에 가만 보면 매일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기억나요? 항상 매일 새벽 그 5시에서 7시까지 별의별 미친놈들이 와갖고 다 댓글을 달았어. 한 번이라도 보신 분. 그 시간에 5시부터 7시 항상 그랬어. 그 시간대에 미친놈들 댓글이 그냥 줄을 이었어. 그지? 그때가 그래서 우리가 맨날 그래서 이건 검은머리 외국인들이냐? 왜 맨날 이 시간에 오냐? 야, 알고 보니까 매일 오전 7시에 이런 거 했다고 보고하려고 지랄했구만. 매일 새벽 7시에 이거 보고서 쓰려고 그 지랄했구만. 정책을 작성과 밀접한 심리전 관련 내용도 A4 용지 한 장으로 별도 보고를 했다. A씨와 면담을 한 김 의원은 A씨가 근무 당시 청와대에서 3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했다. 사이버 사령관도 수시로 불려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댓글 작업을 벌인 사이버사 요원들의 행적에 비춰볼 때 주요 언론 동향을 청와대와 국정원에 일일 보고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530단 요원들은 사이버사 내 다른 팀과 어울리지도 않고 별도로 움직일 정도로 철저히 보안을 유지했다며 사이버사 창설 초기 530단이 국방부 10층을 사용했다. 다른 직원들도 530단이 입주한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A씨의 증언을 전했다. 사이버사 요원들은 사복을 입고 특히 530단 직원들은 호칭을 일반 회사 직급처럼 사용했다고 한다. 이 신문은 2011년 11월 사이버사 업무 전문성이 떨어지는 연재욱 당시 국방부 정책실 국방협력 TF장이 2대 사령관으로 부임한 후 국정원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연재욱 사령관은 현재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근무 중이며 사이버사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주목받는 인물이다. 업무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을 데려다가 국정원하고 분가분가 하면서 이런 짓거리 했다 이런 얘기네요. 예. 한겨레도 이날 사이버사 530당 소속 요원들은 지난해 대선 당시 국정원의 지침에 따라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의 지침에 따라 인터넷과 트위터 등에서 박근혜 후보와 여당의 정책을 옹호하거나 선전하고 야당 후보나 야당의 정책은 일방적으로 흠집내는 식의 정치 개입 활동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며 530단이 요원들의 댓글, 트위터 활동 결과를 사업 결과 보고서라는 제목의 보고서 형태로 작성해 이튿날 국방부 장관에게 보도했다는 진술도 나왔다며 익명의 관계자 말을 빌려 전했다. 그러니까 이게 퇴임한 사이버 사령부 소속 군인들에 의해서 이게 지금 증언이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들은 이른바 블랙북이라고 불리는 비밀번호 잠금장치 부착 가죽 가방에 보고서를 담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이다. 씨발 댓글 담고 그거를 007 가방처럼 막 딱 열었는데 씨발년 자빨이네 뭐 이런 거 써있었을 거 아니야. 야 폼은 또 존나 잡어. 이명박이가 뻑하면 그 공군 잠바 입고 지하실 내려가고 미국에 전화하더니 아유 정말 폼생 폼사 등신들. 그래서 가죽 가방에다 망치 V11년 뭐 이런 거 갖다 보고 있냐? 아이 등신 새끼들 진짜. 아유. 네. 잠금장치 부착 가죽 가방에 보고서를 담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이다. 이 신문은 이 같은 작업 과정에서 국정원의 지침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이버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국방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지침이 국정원에서 내려오고 그걸 530단 핵심 간부가 직접 받는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한마디로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댓글을 군인들 시켜서 달았다는 얘기 아니야. 국정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일일 지침은 없었고 2010년부터 국가 심리정보활동 방향을 참고하도록 사이버사령부에 지원한 적은 있다. 연단위 월단위 활동 방향이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생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상적인 심리전 업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과 군의 사이버 활동이 연계돼 있다는 점은 시인한 것으로 보인다.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예. 지금 얘네들의 주장은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이미 증거가 너무 많이 나왔어. 증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 얘네들더러 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은요. 지금 국정원의 대선 개입은 너무나 증거가 많아. 너무 증거가 많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어. 그런데 정부에서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라고 얘기해요. 응? 물론 이석기 문제도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돼. 그런데 자, 우리 이석기 재판하고 이 국정원 범죄 증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국정원의 범죄 증거는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석기가 빨갱이다라는 내란 음모했다라는 증거는 지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나마 초장에 뿌려졌던 녹취록도 사실은 거짓말이었다는 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어. 그 녹취록에서 우리가 분노했던, 그리고 소위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제목으로 만들었던 전쟁 준비는 전쟁 준비가 아니야. 전쟁 준비란 말 자체를 한 적이 없어. 도리어 전쟁 반대를 했지 전쟁 준비를 한 적이 없어.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전쟁 준비한 내란 음모자들로 몰아갔잖아. 그러면 우리야말로 이석기 문제는 재판 결과 보고 판단하자라고 얘기한 게 맞잖아요. 왜? 증거가 잘못됐으니까. 그러나 국정원 문제는 이미 증거가 분명해. 증거가 분명히 나왔으니까 이건 증거를 보고 책임자 처벌해도 돼. 그런데 박근혜 새누리당 정부는 증거가 잘못된 이석기네 정당은 해산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증거가 분명한 국정원 범죄에 대해서는 계속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고, 그러면서 그동안의 증거인멸만 계속하고 있고, 국민을 뭘로 본다? 등신으로 보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군 댓글 작업.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국정원이 전반적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이 그 모든 국가 공공기관을 통해서 뭐 국방부, 보훈처, 행안부 모든 기관을 통해서 국민 여론 조작 활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그것이 대선 때 박근혜 지지 활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가끔 가다 보면 박근혜 지지자들이 들어와갖고 그런 얘기를 해. 그래, 설사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이 부정선거 활동을 했다고 치자. 그래도 그건 박근혜의 잘못이 아니지 않느냐. 왜 박근혜에게 사과를 요구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들어보신 분. 우리 방에도 그 소위 박근혜 지지자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난 대선에서 설사 국정원이 부정선거를 했다 할지라도 그건 이명박 정부의 문제인데 왜 박근혜한테 사과를 요구하느냐라는 주장을 해요. 그거 들어보셨어요? 자, 그러면 그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리는 말일까요?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 첫 번째는 박근혜가 댓글 때문에 당선됐냐? 박근혜 당선에 댓글이 영향을 미쳤냐? 이런 말을 하고, 설사 그런 그 부정선거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게 박근혜 잘못이냐? 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두 가지인 듯 하지만 한 가지예요. 한 가지이고 둘 다 틀렸다는 거죠. 왜냐? 박근혜는 댓글 때문에 당선된 게 아니에요. 그 국방부에서 국정원과 국방부에서 대대적으로 댓글을 달아서 당선된 게 아니라, 대대적으로 댓글 다는 짓거리를 해놓고 그런 댓글이 없다고 거짓말해서 당선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써볼까요? 박근혜는 댓글 때문에 당선된 것이 아니라 댓글 없다고 거짓말해서 당선된 것이다. 그게 첫 번째야. 뭐요? 박근혜는 국방부와 국정원의 댓글 때문에 당선된 게 아니라 댓글 없다고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서 당선된 거야. 민주당과 문재인이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지가 거짓말해가지고 당선됐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잘못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국정원에서 거짓말 잘못을 했어. 그리고 경찰에서 그 증거인멸까지 했어. 그 증거를 다 알았으면서
그 거짓 보고를 주도했던 김용판을 청와대 경호실장으로 임명하려다 걸리고, 또 국정원의 남재준이 거짓말을 막 하는 걸, 그 국정원 범죄를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막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용인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건 박근혜의 잘못이야. 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정원 범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서 개입하고 축소 은폐시키려고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 범죄를 독려했잖아. 그리고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수사팀장, 가장 열심히 했던 수사관을 막 잘라내는데 동의한 거 아니야. 그래서 국정원 범죄는 이명박의 범죄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의 죄가 되는 거예요. 뭐요? 세 가지다. 지난 대선 부정선거가 왜 박근혜 잘못이냐면, 첫째, 박근혜를 댓글 보고 찍은 사람은 없다. 그러나 댓글이 국가기관에 의해서 쓰여진 게 아니라고 거짓말을 해서 당선됐기 때문에 박근혜의 죄요. 두 번째로 남재준이 국정원 범죄를 덮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 죄요. 세 번째로 황교안이 국정원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검사들을 핍박하고 외압을 행사하고 다 잘라내는 걸 가만히 지켜본 죄가 세 번째다. 그래서 그것은 이명박의 죄가 박근혜의 죄로 대를 이어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가 정말로 지난 대선의 부정선거로부터 그 고리를 끊고 싶다면 이명박에게 정확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남재준, 황교안을 잘라내야 박근혜는 지난 대선 부정선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근혜 씨, 이별하세요. 이명박의 범죄, 황교안의 범죄, 남재준의 범죄로부터 이별하십시오. 이 제목에 대해서 일본을 무조건 적대시하지 마라. 어떤 놈이 들어와서 막 분탕질하는 거야. 여러분, 이 제목, 일본과의 적대적 공생관계, 이게 지금 일본과 적대관계를 맺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와갖고 아까 조센지 뭔지 어떤 놈이 들어와가지고 일본과 무조건 적대적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고, 무조건 반일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막 길게 쓰다가 쫓겨났어. 진짜 이 한국말에 대해서 모르는 건지 머리가 나쁜 건지 천안電気동자님 감사합니다. 자, 일본과의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 일본하고 적인 척 하면서,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는 일본하고 어떤 적대적 관계를 맺은 것처럼 막 일본의 우파들과 우리 정부가 독도를 놓고 막 일대 격전을 벌이는 것처럼 쇼를 하면서 실제로 뒤에서는 공생관계를 맺고 있는 부분을 비판하는 얘기잖아. 국민 앞에서는 적인 척하고 뒤로 손잡고 있는 관계를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겠어? 모자라. 이 모자란 놈아. 자, 그러면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어저께 우리 베르세르크님이 올려주신 기사에서 그 박근혜가 이제 주장을 한 거야. 뭘 주장했냐면 동아시아 공동 역사책을 쓰자. 그런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굉장히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다가 하루아침에 찬성을 하면서 뭐 한일 정상회담에서 그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하려는 그런 이제 어떤 모멘텀, 일대 도약의 계기로 삼았다. 그런 기사였어. 그래서 그 기사가 왜 중요하냐라고 물었는데 여기에 핵심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야. 뭐냐 하면 지금 뭐 이 박근혜가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뭔가 되게 경계하는 듯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겉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안에서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국사편찬위원장은 실제로 친일 식민역사관을 가진 사람이야. 식민사관을 가진 사람이 이승만 우상화하는 식민사관을 가진 사람한테 우리나라의 국사편찬위원장 자리를 앉혀놓고 그래서 역사 왜곡을 주도하고 있는 게 박근혜라고. 그러면서 동북아 역사책을 만들자라는 그런 제안을 했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제안을 일본에서 하루아침에 동의했다는 건 뭔가 불길한 느낌이 온다는 거지. 박근혜가 추진하는 역사책이 과연 진실을 쓰겠느냐. 지금 우리나라 국사책도 개판으로 만드는 주제에 무슨 동북아 역사책을 새로 만들자고 그래. 그 동북아 역사책에 관심 끄고 우리나라 역사책이나 똑바로 만들어라.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 그러면서
문제는 또 이제 안중근 발언이 어저께 하루 종일 문제가 됐었어. 안중근, 유관순 얘기가. 뭐냐면 중국에서 안중근 표지석을 세우기로 했대요. 중국 정부 차원에서 안중근 표지석을 세워서 그 안중근의 항일 행적을 기리는 그 기념 장소를 만들기로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박근혜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 표시를 한 거야. 안중근 표지석을 중국에서 만들어준다니 고맙다라고 고맙다는 표시를 했더니 일본의 관방장관이란 미친놈이 나와가지고 안중근이 일본 입장에서는 범죄자다. 그런데 어떻게 박근혜가 그 안중근 표지석을 세운다는 중국을 칭찬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들이댔던 거야. 그래가지고 안중근 유관순이 이제 안중근이 이제 막 떴던 얘기고, 또 하나는 유관순이 뜬 이유가 뭐냐면 그 주일 대사관 지하에서 그동안에 3.1운동 때 희생당한 그 독립 열사들의 명단이 나왔다는 거야. 그 명단이 나왔는데 그 명단에서 유관순이란 이름이 정확히 나와 있었고, 유관순 이외에도 많은 인원이 나왔는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인원이 그중에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3.1운동 때 사망한 독립지사로서 기록하고 훈포상을 한 게 3분의 1밖에 안 되고 3분의 2는 듣보잡이었던 거야. 못 들어본 거야. 알려지지가 않았던 거지. 그러니 그 후손들이 독립지사의 자손으로서 대우도 못 받았던 얘기야. 그래서 그 내용을 그 자료를 가지고 복원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왔더니 이제 유관순 이름이 이제 그 인기를 끌었던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안중근 이야기인데,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왜 이게 이 일본 관방장관이 왜 안중근 표지석을 중국이 세우겠다는 것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했을까? 예. 왜 민감한 반응을 했을까? 그게 오늘의 키포인트야. 자, 왜일까요? 왜 일본의 관방장관은 중국에서 이 안중근 표지석을 세우겠다는 것에 대해서 왜 민감한 반응을 했을까요? 뭐 때문에?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이게 일본의 망언이라는 걸 넘어서서 이건 일본의 이 관방장관이 굉장히 정치적인 의사를 가지고 한 발언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역사를 인정하기 때문이 역사 인정의 문제가 아니야. 지금 여러분 우리 MD 얘기 많이 들었죠? 우리는 아는데 제도권 언론에서 절대로 얘기하지 않는 MD. 예비금융위님 감사합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군사동맹.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는 그 미사일 방어 체제를 한미일이 공동으로 추진 중이잖아. 그런데 이 MD 계획에 있어서 작전 지휘권을 누가 갖냐면 일본이 갖는 거야. 이게 핵심이라고. 일본이 한국군을 지휘해서 중국의 미사일 공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MD 시스템이라고.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무슨 얘기냐면 한미일 군사동맹을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는데 이게 이명박 정부 때부터 추진해왔어. 이명박 때 약속을 분명히 해줬고, 그 다음에 그 박근혜 정부에서 이번에 이제 MD를 참여하기로 확정을 했어요. 그게 공중파 제도 언론에서 아무도 안 나왔어. 그 MD의 문제점은 뭐냐면 한미일 그 군사동맹의 작전 지휘권을 동북아에서는 일본이 갖는다는 거야. 한마디로 일본군의 지휘하에 중국을 미사일 공격하는 방어 체제를 구축한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전쟁한다는 전제하에 한국과 일본이 주력군이 되고, 그 미군은 이제 신식 무기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서 그 한미일 동맹군이 중국하고 싸우는데, 그 중국하고 싸울 때 일본군이 작전 지휘권을 갖는다. 그거야. 그래서 그 MD 체제 때문에 중국하고 한국의 지금 외교가 이명박 때부터 계속 부딪혀온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 이명박 때부터 대중국 외교가 계속 어긋난 이유가
그 MD 체제 때문이야. MD 체제는 미국과 중국의 전쟁을 전제로 준비하는 체제거든. 그 미사일이 중국용이야, 중국용. 북한용이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무슨 역사에 대해서 아베 정부하고 싸우는 척을 하지만 실제로 뒤로는 그 식민사관을 가진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역사를 마음대로 망가뜨리게 하고,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 맺어서 일본의 지휘권하로 들어가면서 겉으로만 싸우는 척, 아무런 우리 정부에서 관심도 없는 독도, 일반 우리 국민들이 함부로 갈 수 없는 그 독도만 가지고 계속 시비 걸고 뭔가 대립하는 척만 하면서 실제로는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그 일본과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이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한미일 방어체제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요? 없죠. 우리나라가 실제로 얻는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뭐라고 속여? 대북용이다. 북한을 견제하는 용이라고 속이면서 MD체제를 하는 거잖아. 우리나라에 좋은 건 없어요. MD체제를 우리나라에 구축한다. MD체제에 우리나라가 동참한다는 얘기는 결국 미국과 중국의 전쟁에 미국 편에 선다라는 거를 천명하는 것 뿐이야. 그래서 걔네들이 미국과 중국이 지네 땅에서 싸우겠어? 우리 땅에서 싸우면 싸우지? 굉장히 안 좋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MD체제는 거부를 했어야 옳은 거야. 거부했어야 옳고, 여기에 일본의 지휘 아래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도 우리 정부에서는 끝까지 맞짱 떠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미국의 이익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 믿고, 우리나라한테 막대하는 거야.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일본이 우리 정부를 막대하는 거예요. 지금 아베가 우리 정부에 대해서 대놓고 욕한 게 몇 번 있었잖아. 막말을 하고 있어. 거기에 대해서 형식적으로만 언론을 통해서 대립하는 척할 뿐이지, 실제로는 한국 군대가 일본의 지휘하에 중국과 맞서는 그런 체제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일본하고 전쟁을 한다는 뻥 개소리를 치고 자빠졌냐? 일본과 전쟁하면 3일 만에 이긴다. 대지랄하고 자빠졌네. 일본 지휘부 밑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야. 일본의 작전 지휘권 하에 밑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이 등지 새끼들을 그냥 MD 미군이 없으면 죽습니다. 이런 개지랄 하면서 얘네들이 살살 저기를 하고 있는데, 발동을 거는데 그냥 오늘 던져버려? 좋아. 그래요. 내일은 또 내일의 이야기가 있겠지. 그지? 내일로 미뤘다 내일 한 적이 없어. 오늘 하고 갈게요. 연평도 피격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진실이 있죠. 이게 벌써 한 3년 됐기 때문에 이거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3년 전에 망치부인 방송 못 봤던 사람은 모르는 얘기야. 근데 우리 방송을 3년 전에도 꾸준히 들었던 사람은 아는 이야기. 뭔 얘기냐면, 왜 연평도가 피격 당했는가? 예. 연평도 피격이에요. 피격. 포격하고 피격은 다른 겁니다. 포격이라는 표현은 쏘는 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피격이라는 건 당한 쪽 입장이고, 님이 북한군이에요? 피격을 포격으로 쓰라는 거 보니까 님 북한군이에요? 예. 연평도는 피격당한 거야. 우리가 한포 공격을 포사격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연평도 피격 사건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얘네들은 포격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예. 포격 도발 얘네 뭐 하는 거야 지금. 예. 피격이야 피격. 우리가 공격을 받은 거야. 그런데 연평도 포격 도발 이렇게 왜 피격이라고 안 쓸까? 피격 그러면 왠지 졌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포격 도발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피격 사건이에요. 연평도 피격 사건. 우리가 적들의 공격을 당한 거야. 그러면 왜 그런 공격을 당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 새끼들이 남침 북침도 모르는 거지. 자, 뭔 일 있었냐? 노무현 정부 때 그러니까 미국에서 부시가 작게 5029라는 작전 계획을 가지고 와서 이걸 받아달라 그랬어. 근데 노무현이 이런 지하에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요구를 무시하고
그 6개국 6자회담을 만들어서 남한, 북한, 그 다음에 중국, 소련,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이렇게 해서 6개 나라가 모여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 6자회담 결과물로 그 남북 평화지대를 만드는 결론을 내린 거였어. 그런데 그거를 이명박이 집권하자마자 이명박이 그러니까 부시가 이명박 불러다가 작게 5029를 받아들이라고 그랬고 이명박이 그 즉시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그럼 작게 5029라는 게 뭐냐 하면 작게 5029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지금 MD 체제. 즉 그 북한이 무너졌을 때 북한 정권이 무너져서 사회가 혼란되면 중국이 북한을 먹을 위험이 있다. 그러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미연합군이 북한을 선제 공격한다. 그 내용이야. 작게 5029가. 그러니까 이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한마디로 그 미국하고 한국의 연합군이 북한을 침공하는 훈련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작전 연합훈련이 방어훈련만 했지 공격훈련한 게 없었어. 그런데 그 작게 5029 때문에 외교 분쟁이 생긴 거예요. 중국하고의 외교 마찰이 생기고 북한하고도 마찰이 생긴 거야. 왜냐하면 작게 5029는 북한을 정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중국과 전쟁한다는 게 목적이었던 거야. 근데 5029 멋진 거네. 혼다 다이스키. 아유, 이 새끼 미친놈. 아유. 그러니까 이 작게 5029는 미국과 중국의 전쟁을 전제로 한, 미국과 중국의 전쟁을 전제로 한 계획이고, 그 전쟁터를 한반도로 만든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계획인데, 이명박 이게 미필이었잖아. 미필이라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부시가 하자는 대로 받아들인 거야. 그러면서 지금 MD 체제까지 6년 동안 차곡차곡 미국의 공화당의 주장대로 미국의 소위 매파 전쟁주의자들의 주장대로 한반도가 전쟁터로 변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작게 5029를 2009년부터 실제 가동을 한 거야. 실제로 작게 5029의 근거에서 한미연합훈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너네 작게 5029를 포기하지 않으면 한반도를 공격하겠다라고 2009년에 이미 주장을 했어. 그런데도 한국에서 2010년에 다시 그 작게 5029를 근거로 한, 모바일이 자꾸 튕기네? 그죠? 지금 모바일이 자꾸 튕기고 있죠? 예. 그래서 작게 5029를 근거로 해서 2010년에도 다시 훈련 계획을 세운 거야. 그러니까 북한에서 너네 좋다. 니네가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래서 서해 5도를 공격하겠다는 선언을 했어. 그게 그 2009년인가 2008년 봄인가 2010년 봄인가 그래. 그러니까 서해 5도를 포격해서 점령하겠다는 선언을 한 거야. 북한에서 이미 2009년인가 그걸 선언을 했고 2010년에는 실제로 너네가 한미연합훈련을 하면 쳐들어오겠다. 그 얘기를 공공연히 했던 거야. 그런데 그 내용을 국정원에서 그 작전 계획, 걔네들의 북한이 우리나라 연평도를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을 8월 달에 정보 입수를 해. 정보로 입수를 해가지고 그 정보를 청와대에다가 보고를 한 거야. 그러니까 청와대는 북한을 자극하면 북한이 우리 연평도를 공격할 수 있구나. 그걸 알고 있는 상태였어. 그런데 2010년 11월 22일 밤 10시 2010년 미안해요. 10년 11월 22일 밤 10시 10년 11월 22일 밤 10시 그때 특종이 하나 나와. 무슨 특종이 나왔냐면 이명박이 그 총리실에 민간사찰 기구를 두고 그 기구를 통해서 그 민간인들을 불법으로 사찰했다는 증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증거가 나왔다는 특종이 터지면서 그날 밤 전 세계의 주요 메이저 언론으로 이명박이 하야하게 생겼다. 이게 민간사찰 증거가 나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민간사찰한 수첩이 공개가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이명박 하야 위기라는 제목으로 뉴스가 다 타전이 된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야당들이 장외투쟁을 선언하고 불법 민간사찰에 책임지고 이명박 물러나라. 그런 투쟁이 일어나기로 한 날이 23일이었어. 그날 아침 8시부터 이명박이 연평도에서 포격 훈련을 했는데 그 원래 연평도가
국제법상 북한의 영해 안에 있어. 그래서 연평도에서 사격 훈련할 때는 반드시 정남향이냐 아니면 동남향 방향으로, 아니 서남 방향으로 포격 훈련한 거야. 뭐냐면 북한의 바다로 함포 사격을 안 하고 정남향이나 저 서남 방향으로 포를 쏴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훈련을 해왔던 거야. 그런데 그날 아침에 연평도에서 포격을 어디다 했냐면 북쪽 바다에다가 포사격을 한 거야. 그러니까 북한에서 아침부터 여러 차례, 3차례인가 그 전통문을 보내요. 중단해라. 너네 계속 여기에다 이런 짓거리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첫 번째. 그 다음에 12시인가에 두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 2시인가에 보내. 중단하지 아니야. 8시, 10시, 12시인가? 3번을 보내고 중단하지 않으면 공격하겠다. 마지막 공격 선언을 했어. 근데 이게 이제 이 한포 사격이 그 포탄이 1시간에 3,600발인가를 쏠 수 있는 포였던 거야. 맞지? 1시간. 1시간에 3,600발을 연발할 수 있는 그 한 포였는데 그 이상한 훈련을 한 거야. 원래 포격 사격을 할 때는 3,600발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게 제대로 발사되는지 훈련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 연평도 포격 훈련은 이상하게도 그 총 6시간, 8시부터 낮 2시까지 6시간에 걸쳐서 3,000발을 쏴요. 3,000발. 응. 3,000발을 쏘는데 따다당 쏘고 기다렸다가 따다당 쏘고 기다리고 또 따다당 쏘고 기다리면서 시간을 끈 거야. 이상하게. 그래서 3,000발을 낮 2시까지 쐈다가 2시에 북한에서 공격을 해. 북한에서 우리 연평도를 30분 만에 초토화를 시키는 거야. 그래갖고 민간인 44명이 부상, 종신 장애를 입고 민간인이 2명인가 4명이 죽어요. 그런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30분 동안의 북한의 공격이 있었어. 그때 남한 정부에서 북한에다가 이제 그만하자라는 전통문을 보냈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게 뉴스에 나온 사실만 정리한 거야. 이게 뉴스에 나온 사실만 정리한 거야. 민간인 2명이고 군인도 죽었어요. 응? 그래서 연평도에서 훈련을 하는데 그 이전에 하지 않았던 방향, 원래 북한을 자극하지 않도록 이게 국제법상 이게 북한의 영해이기 때문에 훈련을 할 때 민감한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서남 방향이나 정남향으로 사격을 했는데 왜 그날만 북한을 향해서 훈련했느냐. 또 그 1시간에 3,600발을 쏠 수 있는 포로 왜 6시간에 걸쳐서 3,000발을 그렇게 천천히 포를 쐈느냐라는 의혹이 남는 거야.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휴전협정 이후에 최초로 우리나라 본토가 공격당했는데 왜 그 당시에 북한한테 즉각적인 맞대응 사격을 하지 않았느냐. 1시간에 3,600발이 나가는 포가 있었다니까?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공격을 안 하고 우리 쪽에서 이제 그만하자라고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 이제 그만하자라는 전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연평도 피격이 그렇게 끝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연평도 도민들이 이제 피난을 나와서 인천으로 이제 피난을 나왔는데 그 연평도 피난민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아무것도 안 해줬어. 인천에 있는 한 찜질방 사장님이 그 연평도 주민들을 임시로 머물게 해준 거야. 정부에서 이제 뭐 비용을 지불하겠지 이러면서 임시 대피소로 머물게 해줬는데 한 달이 넘도록요. 아무런 정부에서 지원금도 주지 않고 그 찜질방에서 사람들이 연평도민들이 피난을 했는데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질 않았어. 그래가지고 연평도민들이 그냥 죽더라도 우리 고향 땅 가서 죽겠다면서 도로 들어간 거야. 그게 연평도 사건의 진실이에요. 이거 기억나요? 이거 기억나요? 그래서 나중에 찜질방에다가 보상했다는 뉴스 나왔어? 나는 못 봤어요. 그때 이 연평도 도민들이 돌아갈 때까지 나중에 보상이 안 됐어.
그리고 연평도 도민들에 대한 보상도요, 너무 형편없이, 지금도 그래갖고 연평도가 원래 연평도가 꽃게잡이로 굉장히 잘 살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철이 연평도가 제일 부유할 때래. 그런데 지난번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로 꽃게잡이를 못한대. 그래서 지금 연평도가요, 3년 만에 완전히 망했다는 거 아니야. 원래 노무현 대통령하고 그 육자회담의 결과물로 연평도 앞바다가 평화의 바다가 됐다면 지금 서해 5도는 최고의 황금 땅이 됐을 거라고.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 이후로 연평도는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거야. 예. 임시 거주지 만들어주고 그 이상 지원이 없다. 보상도 없다. 그런 거예요. 그게 연평도 포격 사건이야. 그런데 지금 연평도 포격 사건을 오늘부터 살살 던지고 있어. 왜? 연평도 피격 사건을 막 드러내서 북한에 대한 반발심, 분노 이런 걸 이끌어내려는 거야. 근데 이 진실을 아는 사람이 드물잖아요. 예. 보상했다라는 기사 좀 갖고 와봐. 지금도 오늘 아침에 나온 것도 보상 없었다고 나왔는데? 근데 그 당시에요. 뉴스가 그래가지고 2주일인가? 피격이 맞다고. 피격이 맞다고. 연평도 포격 사건 그럼 우리가 쐈어? 우리 국민이 쐈어? 우리나라에서 쏘면 포격이고 우리나라가 당하면 피격이라고. 아우 저 등신새끼 진짜 말귀도 못 알아듣고 꺼져! 똥침이라고 하지 손침이라고 안 하잖아. 이게 뭐야? 그래, 정확한 해설이야. 똥침이라고 하지, 손침이라고 하지 않는다. 당하는 쪽에서 당한 거다. 그래요? 하여튼 이건 우리가 피격이야. 당한 거야. 남침, 북침 얘기한 거죠. 얼굴이 빨개졌어. 좌우지간. 그래서 이게 연평도 피격 사건은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결국은 이명박 정부에서 무리한 작게 502구로 중국과 북한을 자극했고, 한마디로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나라 앞바다에 와서 우리나라 바로 이 영해 앞에 와가지고 일본하고 만약 중국하고 러시아가 우리나라 바로 앞바다에 와서 우리나라 이 새누리당 정부가 너무나 독재 정치를 하니 곧 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망하게 생겼다. 이게 망했을 때 미국이 우리나라를 점령하지 않도록 우리가 중국하고 러시아가 한국을 점령할 훈련을 하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이 작게 5029가 그런 의미라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우리나라 앞바다에 와서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하고 새누리당을 비판하니까 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곧 남한 정부가 무너지게 생겼으니 남한 정부가 무너지면 미국이 침략할 때를 대비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를 침략해 들어오자. 그런 훈련을 우리 영해 앞바다에서 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박살이 나죠. 가만히 안 있어야 정상이지. 큰 나라다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런 등신 새끼야. 너 나가 접시물에 코 박고 뒤져 이 새끼야. 이 작게 5029는 작게 5029는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드는 위험한 계획이야.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계획이라고. 근데 그걸 MB가 이명박이 무식해가지고 전쟁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군대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뭐. 그래서 나라꼴이 이 지경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한 2주일 동안 이 연평도 피격 사건으로 뉴스가 도배되면서 쌩 난리가 났어. 그런데 12월 초 어느 날 국회에서 이제 원세훈이를 부른 거야. 원세훈이를 불러가지고 야 너는 어떻게 국정원장이 돼가지고 그 한반도가 피격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알아서 대처를 세우게 했어야지. 왜 이걸 제대로 보고를 안 했니? 도대체 정보 능력이 있냐 없냐 하면서 막 까댄 거야. 그랬더니만 원세훈이 이 대북 관계에 대해서는 바보였잖아. 그리고 아닌데 우리 보고했는데 그래버린 거야. 국회에서.
그래가지고 그 얘기가 뉴스로 막 나오기 시작한 거야. 정부에서 북한이 남한 섬을 포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으면서 이상한 포격 훈련을 한 거다라는 뉴스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즈음에 갑자기 안상수가 그 인천 앞바다에 가는 거야. 인천 앞바다에 가가지고 안상수가 뭘 했냐면 보온병을 들고 기자들을 불러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그러면서 이게 바로 탄피라고 이게 바로 탄피야 탄피 그러면서 그 보온병을 기자들한테 줘. 근데 그때 안상수 옆에 누가 있었냐면 포대 출신 포병 부대에서 별다른 장군으로 삼성 장군 출신의 그 국회의원이 있었어.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그 포병 부대 장군으로 별 3개를 다룬 사람이 안상수 옆에서 보온병을 들고 이게 탄피야 탄피 그러니까 155mm 포예요 이러면서 기자들한테 준 거야. 그랬더니 기자들이 일성 장군이야? 삼성 장군이 아니고 그때 삼성 장군으로 알았는데 그런데 이 장군이 옆에서 이게 탄피라고 얘기까지 해줬어. 근데 기자가 딱 받아서 보고 이거 보온병인데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보온병인데요 얘기가 모든 뉴스를 도배하게 돼. 안상수 보온병. 그래가지고 막 그 뉴스가 도배되면서 무슨 뉴스가 가렸냐면 국정원에서 한반도 피격 가능성을 이미 정부에 보고했었다. 그 뉴스를 가려버린 거야. 그리고 그게 금요일이었고 금요일 날부터 금토일 월까지 보온병 뉴스로 다 도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주말에 그 인어 아가씨의 남자 주인공이 히로뽕했다. 그 얘기로 연예 뉴스로 돌아가. 그래서 그 주말에는 연평도 뉴스가 사라지는 거야. 그러다가 그로부터 일주일 지난 뒤에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부대에서 연평도 피격 당시에 군부대 술판 그 뉴스가 SBS에 나와. 그러면서 연평도 피격 당시에 막 군인들이 연대장 그 부임 1주년이라고 회를 시키고 술판에 버렸다 이런 뉴스가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이러니까 연평도가 피격을 당하지 그러면서 다 욕을 했어. 그런데 SBS에서는 그 부대가 마치 연평도 부대인 것처럼 쓴 거야. 보도한 거야. 그런데 다른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 부대가 어디였냐 하면 서부지역 부대였던 거야. 수도권 서부지역 부대였고 그날 이 부대에서는 연대장 취임 1주년이라는 그 행사가 있었으나 그때가 그 심각한 준전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앉지도 않고 일어서서 포도주인 척 포도주스로 건배를 하고 회 한 접시를 먹은 거야. 그런데 그거를 마치 그 군부대가 술판을 벌였다는 식으로 뉴스를 보내서 우리나라 군대의 그 안보 의식이 해이하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퍼뜨리다가 내가 또 그 부대 서부전선 부대라며. 그래갖고 그 뉴스도 훅 사라지게 됐어. 그 당시에 이 연평도 보도가 그런 비밀이 있었다는 거. 요것도 몰랐지? 나머지 이야기는요, 연평도 사건을 가지고 또 방공몰이를 하면 내가 또 다시 해줄게.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포탄은 155mm 포인데 어떻게 보온병 크기라고 할 수 있는지. 그러게 말이야. 자, 오늘 방송 어땠어요? 방송 볼만 하셨어요? 오늘 몰랐던 이야기 알게 되신 분 손? 구름고객님 감사합니다. 155mm는 탄피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걸 포대 출신 장군이 모를 수도 있나? 자, 자, 오늘 방송 몰랐던 얘기 많이 알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라도 몰랐던 이야기를 알게 되신 분이 있다면 감사하고요. 광야의 꿈님, 아터트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방송을 듣고 생각이 바뀌신 분 있습니까? 손. 마음은 호수님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을 듣고 기존에 갖고 있었던 생각이 바뀌신 분이 있다면 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아지 잘봐줘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한 사람이 몰랐던 진실을 알게 된다면, 또 오늘 한 사람이 생각을 바꾸었다면 앞으로 40년 뒤 우리나라의 역사가 바뀔 것이다
라고 믿는 방송입니다. 홀미사님 감사하고요. 조용한 선배님 감사하고요. 페더21님 감사하고요. 구름고객님 감사하고요. 물론 오늘 망치부인이 얘기한 것 중에 혹시 망치부인이 숫자를 착각했거나 날짜를 착각했거나 그 잘못 이야기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제 방송 들으시면서 혹시 망치부인이 잘못 이야기한 부분은 반드시 시청자 의견란에 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그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혜벌님, 칼빵오빠님, 제주강님 감사합니다. 예, 자, 아는 만큼 들리는 방송 망치부인의 시사수다방입니다. 가슴이 열린 만큼 공감하는 방송 망치부인의 시사수다방입니다. 오늘 방송 좋으셨다면 추천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추천 1917분만 하셨군요. 아유, 요즘은 그냥 추천도 못 받아.